안녕하세요. 정동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살아있는 사람이냐고. 저 이렇게 멀쩡히 잘 살아있고요. 저 뒤에 제 와이프도 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내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에 모시게 돼서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오시는 길이 불편하셨을 테고 그리고 주말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을 어쨌든 좋은 대학교 그리고 좋은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고 어머님들도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감사하게도 제 제자들이 그 실제 자기의 대학 생활을 찍어서 보내준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걸 보내준 게 있거든요. 그 영상 잠깐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예전에 다니시던 학교니까 좀 익숙하시죠? 정혜민입니다. 제가 저희 캠퍼스 생활이랑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이런 건 처음 찍어봐서 많이 엉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 봐주세요. 그럼 보러 가실까요? 혹시 저게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그 유명한 서울의 샤 정문 로고인데 현재 공사 중이어서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쉽네요. 지금 보이는 이곳은 서울대학교 종합운동장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개인 운동도 굉장히 넓습니다. 할 수 있고 야외 체육 교양들도 주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운동장 위에 보시면 여기 건물이 있는데 26동 CSS라고 적혀진 것이 바로 지리학과가 소속된 사회대 건물입니다. 여기에 사회대 소속 과들의 과방이 다 있고요. 그리고 사회대 소속 과들의 전공 수업이 대부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지리학과인 경우 1학년 때 전공 필수 과목이 아직 없어서 한 번도 여기서 수업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기는 지리학과의 과방입니다. 이렇게 선배들 사진 붙어 있고요. 이렇게 조촐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귀여운 가방입니다. 여기는 자하연이라고 하는 인문대 가는 길 쪽에 있는 서울대 내부에 있는 연못이에요. 술 마시고 저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이상하게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오늘도 여김없이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거의 몇 주간 짜잘짜잘한 축제가 과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다음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즐기지 못하고 바로 수업으로 가겠습니다. 짠! 수업 끝나서 같이 들은 친구들이랑 자연식당에 학식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메뉴 2가지씩 맨날 나와서 선택을 해서 먹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밥은 지금 앉아서 영상을 아무 때나 찍고 가서 있는 먹을 수 이곳은 있습니다. 인문대 사이에 서울대생이 있는 아니더라도. 쉼터입니다. 이렇게 의자가 많아서 이렇게 쉬다 가기 편한 곳이죠.
저기서 우유팩을 그렇게 많이 차요. 저는 우유팩. 인문대에서 다음 수업이 우유팩. 있는데 시간이 꽤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양 학술 정보관에서 공부를 조금 하다가 갈 예정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카드를 찍고 들어가서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월요일 11시 첫 수업은 바로 여기 43-1동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들어요. 여기는 그 공대 쪽 건물이어서 제가 사회대니까 자주 오지는 않는데 이 수업 하나, 교양 수업 하나 때문에 여기를 월요일 수요일마다 오고 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소리를 낼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짠! 저는 이제 이렇게 하교하는 셔틀버스를 탔어요. 서울대 입구역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자주 와서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답니다. 저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남의 아이인데도 참 뿌듯하네요. 뿌듯하네요. 여기는 연세대학교인데요. 혹시 예전에는 그 신촌에 있잖아요, 연대가. 네, 지금 1학년 때부터는 여기 안녕하세요. 송도에서 연세대학교 22학번 경영학과 이정무라고 합니다. 저도 연세대학교 22학번 경영학과 김민수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 시즌 때는 그 송도 기숙사 입사가 선택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원래 연세대학교 1학년은 무조건 송도 기숙사에서 1년을 보내야 돼요. 총 2개가 존재하는데 저희는 먼저 정문 바로 옆에 있는 1기숙사를 가볼 거예요. 네. 1기숙사 외부를 이렇게 할 건데 빌딩인데 A동, B동, C동이 있고 제 앞쪽에 A동, 여기 두 번째 쪽에 B동, 저쪽 바깥쪽에 C동. 연세대학교 1학년은 RC라는 신분으로 1학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각 기숙사에는 하우스라고 하는 컨셉으로 나눠져요. 하우스라는 컨셉으로 테마가 각각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의 유명한 인물인 윤동주 하우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언더우드 하우스 이런 식으로 테마가 나눠져 있는데 약간 해리포터에 나오는 기숙사를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연세대학교 2기숙사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생협이라고 부르는 24시간 무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생협 안에는 뭐 빵도 팔고 음료수나 과일도 팔고 컵밥도 팔고 컵밥 종류가 되게 많아요. 컵라면도 팔고 어쨌든 진짜 많은 학생들이 24시간 빠짐없이 셀프로 계산하고 나오고 매일매일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또 연세대학교의 학플 중에 하나인 이 치킨 계단이 이 기숙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치킨 계단에서 이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모여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아무튼 이 치킨 계단이 진리관 B 앞에 노상 벤치와 더불어서 가장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노는 핫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모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저희 성도 캠퍼스의 명물이죠. 트레비아 아이스크림. 왜 맛있어요? 일단 이 아이스크림과 비교할 만한 아이스크림을 소개를 하자면 폴버셋 카페에 한 4,000원 하는 그 아이스크림, 그리고 백리당이라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아이스크림, 파스텔 아이스크림, 이런 밀크 아이스크림들을 예시로 볼 수 있는데 크림들은 4,000원, 3,800원 이 정도의 좀 꽤나 비싼 가격인 반면에 이 트레비아 아이스크림은 모자 1,500원. 근데 지금 이 2,000원
다시 고작 2,000원. 50%밖에 안 되는 이 정도의 가격에? 근데 양도 많이 그러니까 양도 거기 훨씬 많이 쓰고 근데 저희 학기 초에는 사실 매일매일 없어서 힘들었어요. 매일 품절이에요. 매일 품절이 와서 힘들었는데 진짜 이 고소함이 말도 안 돼요 진짜. 강문여고라는 고등학교랑 바로 붙어 있어서 어떨 때는 아 여기 중학교도 있고 여고도 어떨 때는 있고 네, 여고생들이 인사를 할 때도 있지만 네, 정말 가깝게 뿌듯하겠네요. 아 인사를 한 30번? 아니 저 저는 일단 저도 사실 수능으로 온다기보다는 그 수시를 맞추고 수능 최저를 맞춰서 온 케이스인데 그렇다고 수능 준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저는 애초에 수능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수능 준비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국어에 뭐 중국민 학원에 다니면서 매주 나오는 단쓰기 풀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 수학도 뭐 다른 거 없이 개념 공부하고 엔제 풀고 모의고사 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나 사탐도 뭐 다를 게 없어서 그냥 뭐든지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업적인 영역을 떠나서 좀 대인 관계가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송도 캠퍼스라는 곳으로 와서 저희들끼리만 1년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인 관계를 좀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좀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대학교에 오면 좀 더 내가 직접 선택해서 하면 할수록 더 나한테 오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막 주는 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거기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장학금 같은 것도 내가 찾아보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수업 같은 것도 내가 찾아보면 더 좋은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동아리나 학회 같은 활동들도 내가 직접 주도적으로 찾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제가 생각하는 연세대학교는 이제 바다 연세대학교는 바다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연세대학교는 정말 학생들한테 정말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단순히 그런 수업들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 학업적인 부분을 떠나서 특히 송도 캠퍼스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 과 사람들과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정말 1학년 모든 학생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배경에서 자라온 친구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정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냥 좀 좁았던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말 많이 제공해주는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다에 있습니다. 내가 바다에 있는 것처럼 막 어느 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길을 찾아서 갈 수도 있고 또 이미지 자체가 시원하고 내가 자유롭게 어디든 떠다닐 수 있고 다양한 바다에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정말 뿌듯합니다. 남의 집 아이들인데도 이렇게 뿌듯하네요. 저희 친구들이 실제 생활하는 모습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얘기를 이렇게 연대는 아이스크림 맛집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친구들이 이제 가기 위해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잖아요.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외고나 자사고를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일반고를 보낸다면 신성고등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부흥고등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배경고는 어떤가요? 뭐 평촌고는 어떤가요? 정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선택을 해서 지금 외고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한번 모셔서 실제로 어떤지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들어보면 되잖아요. 한번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일어나서 우리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과천외고 고등학교 1번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외고 영어과에 다니고 있는 임현서입니다.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는 실제 친구들인데요. 정말 노골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동민 국어논술 학원을 다니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제가 중학생일 때 어머니께서 먼저 설명회를 참석하셔서 좋다고 생각하셔서 제 쌍둥이 언니가 먼저 정동민에 먼저 다니게 됐는데 제 언니가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정말 재밌다고 해서 제가 웬만하면 학원을 바꾸지 않는데 제가 그거에 너무 흥미가 돋아서 저도 같이 정동민 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오빠가 먼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다녔는데 중학교 때부터 국어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길래 저도 준비를 하려고 다녔습니다. 절대 미리 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즉흥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 지금 안양외고, 과천외고를 다니고 있는데요.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거예요. 외고나 자사고를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왜 내가 일반고를 가지 않고 이렇게 외고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외고가 일반고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대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그것들 때문에 외고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선배들의 대학 진학률 같은 거를 당연히 보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물론 그 점도 있었는데 저는 애초에 정말 너무 문과여가지고 제가 영어 과목이나 물론 국어 과목 같은 거에 굉장히 흥미가 있는 편이라서 애초에 외고 같은 경우에는 그쪽 과목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험 범위도 영어와 국어 과목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 역량을 좀 더 뽐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저도 대원외고, 제가 대원외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요즘에는 대원외고가 많이 이제 약해졌는데요. 지금 방금 우리 친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외고는 영어, 제2외국어 이런 수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신 준비도 되게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있게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실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볼게. 중학교 때 국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국어 시험하고 고등학교 때 국어 시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큰 갭이 있거든요. 한번 물어볼까요? 저희 안양외고 같은 경우에는 국어 시험이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모의고사 형식이어서 아시는 것처럼 독서나 뭐 비문학, 문학 같은 게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수특에서 막 30지문씩 나오고 또 비문학 같은 경우도 따로 수업이 선생님께서 따로 계셔서 굉장히 범위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모의고사 형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동민에서 맨날 풀었거든요. 숙제로도 계속 나오고 또 겨울방학 때는 또 따로 모의고사 클리닉을 또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모의고사 형식이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일단 형식 자체에 많이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안양외고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외고는 시험 범위 자체가 넓지는 않은데 시험 범위로 공지해 주시지 않으셨던 문학들이 외부 연계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정동민에 다니면서 많은 문학 지문들을 봤다면은 그 시험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측면이 뭐냐면요. 외고나 자사고 예를 들면 저희 학원에서 이제 뭐 상산고, 용인외고, 김천고, 북일고 엄청 많이 가요. 우리 안양외고, 과천외고, 경기외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작품은 몇 개가 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만 외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외부 작품이 그러니까 이 배우지 않은 것들이 시험에서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변별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이제 아까 보신 영상에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갈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양외고든 과천외고든 다 외부 지문들,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을 본다는 게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중등 독서 토론 수업 중에서 그 우리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책 읽기를 힘들어하는 동생들이 많아요. 책 읽는 거를. 그래서 책을 잘 읽고 책을 많이 읽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그 정동민에서 내주는 책을 읽으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먼저 읽은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약간 퀴즈를 푸는 형식으로 그 답이 책에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좀 더 흥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정동민에서 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저도 독서 토론 수업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제 생각에 그게 어려웠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그 책을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몰아서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니까 예를 들어 일요일에 수업을 하고 그럼 바로 월요일부터 시간이 나는데 잘하면 일요일부터 시간이 날 수 있는데 그때부터 그냥 조금씩 한 20페이지 정도씩만 읽으면서 잠이 올 일도 없을 거고 잠 와서 또 하루를 망칠 일도 없을 테니까 최대한 나눠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그 매일매일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책을 조금씩 나눠서 읽으면 정말 좋은데 이거 몰아서 읽게 되면 이게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과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해 준 거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서 중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작년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딱 여름쯤에 제가 굉장히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자소서나 뭐 면접 같은 거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똑같이 사실 중학생 때와 딱히 다르지도 않은 것 같고 그걸 하면서 그 자소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제가 힘들어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은 그냥 혼자 설명해도 되지 준비해도 되지만 또 옆에 도와주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도와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중학생, 중3 학생들한테는 외고나 뭐 특목고, 자사고 같은 걸 선택하고 싶다면 자기가 진짜 원하면은 그냥 갔으면 좋겠고 원치 않으면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1학년 완전 초반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좀 너무 압박감. 네, 그것도 있고 벌써 그만두고 싶다, 정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했기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수행평가나 내신 조미 같은 게 정말 좀 압박감이 있어도 저는 원했기 때문에 딱히 힘들지 않기 때문에 제발 자기가 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실하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고라는 타이틀에 겁을 먹어서 외고를 갈지 말지를 그 지원서를 넣기 전까지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외고에 와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외고라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한다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외고를 오고 싶은데 타이틀이 겁이 나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은 외고를 쓰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선택을 하실 때 아이들의 성향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지금 방금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게 되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경쟁을 힘들어하지 않아야 해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경쟁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그런다면 일반고를 가도 괜찮아요. 아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방금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갔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한 게, 내가 원한다면, 정말 진리를 대답해줬죠. 원한다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가지 마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다시 하고 들어갈까요?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결국 이제 좋은 대학교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이제 해야 될지를 저희 하기성 대표님, 예전부터 제가 알고 계신 분인데요. 전 EBS에 계셨고 지금 현재 비전관의 또 대표님으로 계세요. 지금부터 주무시면 아이는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지금부터 모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중요한 시간이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런 공간에서 설명회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좀 많이 큰 공간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평촌은 저희들이 이제 학원 초청 받아서 많이 설명을 하죠. 제가 EBS 전국 투어 설명회 할 때는 안양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원장님하고는 인연이 좀 오래됐네요. 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고요. 뭐 그간에 이제 또 서로 바쁜 자기의 길을 가다 보니까 교류가 남자들끼리 많지 않잖아요. 근데 평촌에 오신 지 2013년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학원을 또 후학 양성을 위해서 애들한테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아마 우리 정동민 원장님 처음 봤던 시점이 EBS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 굉장히 젊었었거든요. 지금 상태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앞에 잠깐 인사 나누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보통 다른 학원들 입시 설명회 하면요 앞에 강사들이 최소 3명에서 6명입니다. 어머니들이 설명회 들으러 가시면 그 강사님들의 좋은 내용을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듣죠. 근데 나중에 이제 집중력의 문제도 생기고 한 2시간 듣다 보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제가 딱 들어가서 설명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에너지가 완전히 다운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소생시키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또 내가 정동민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했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또 실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이 와서 원장님이 준비한 질문에 소식과 답변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저 아이들처럼 성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자료집도 드렸는데요. 오늘 그 PPT를 통해서 어머니들한테 전달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욕심이 있냐면 사전에 이메일로 제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어제. 근데 어젯밤에 또 다시 한번 고민하니까 몇 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오늘 또 부랴부랴 또 새벽에 작업해가지고 다시 USB 넘겨서 어머니라고 이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지금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아버님들도 좀 와 계신 것 같아요. 주말이기도 하고 또 같이 안 가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오신 분들도 있겠죠. 중학생 자녀랑 같이 오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입시는 부모님들이 대학을 가셨던 그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고 그 고등학교 가서 무엇을 준비해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가능성이 커지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혹시 부모님만 오셨다면 나중에 제가 원장님한테 그냥 감히 제안 드리는데 뭐 학생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직접 세미나를 듣고 내가 로드맵을 어떻게 써야겠다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오늘 그냥 들으시고 부모님 스스로가 이해하시는 것에 1차적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막 사진 찍고 메모해가지고 집에 가서 앉아봐라 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가정의 평화 완전히 와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겠나요?
예,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옆으로 빠져서 좀 화면 이용해야 되는데 이 단위 좀 가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스태프분들이 좀 옮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면요. 이게 지금 제가 쓰는 USB가 아니라서 포인터가 아니라서 당황하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업이죠. 어느 쪽에다가 좀 쌓아야 되는 이게 넘어가지나요? 예, 됐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방향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거나 중학교 재학 중인데 우리가 방향을 설정할 때 근시안 쪽으로 고등학교 입시에만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적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외고 갔다 가천외고 갔다 해서 서울연고대 합격이 보장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좀 준비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건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입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강사는 왜 이 그림을 준비했나? 소위 말하는 초중, 특히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학습의 이륙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륙의 원리가 있죠. 비행기 이륙의 원리, 양력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저 무거운 물체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자기 에너지의 50%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 50% 이상을 쓰는 시점이 이륙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해야지, 혹은 고3 가서 공부해야지 이런 전통적이고 봉건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혹은 중학교 3학년이라면 지금 현재 나의 시기가 비행기 이륙하는 단계다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감하시겠나요? 예, 에너지를 몇 프로 쓴다고요? 50%. 몇 학년이든 상관없이 나는 내 해당 학년에서 나의 에너지를 50%만 쓰자는 거예요. 100% 쓰지 말고. 요걸 제안 드리고요. 근데도 안타깝게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다는 거죠. 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자기 얼굴을 절반 이상 가리고 양심조차도 잃어버린 학생들이 되게 많다. 자, 포기하면 행복한 그림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전국체육대회도 아니고요. 올림픽도 아닙니다. 동네에서 어머니들 연령대로 추정이 되는 어머니들 여러 분이 뛰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순위 몇 등입니까 지금? 2등이죠. 여기 심평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이분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일까요? 예. 한 발 차이로 안타깝게 2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등을 놓친 거죠. 우리는 1등의 의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는 저분은 뭡니까? 저분은 이분도 만만치 않아요. 이분도 순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찾아서 어머니들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걸 찾고 나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것도 우리 정동민 선생님이 제가 이제 첫인상이 어떤 거냐면 되게 창의적인 사람 같아요. 특히 국어과는 창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 자체의 그 DNA가 위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국어과는 재미가 없으면 수업 전달에 한계가 있어요. 수학은 재미없어도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수학 선생님들도 학원 다닌다고 그래요. 개그 학원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림을 찾고자 하는 저의 목적성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애들이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이 안 나오면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중학교 때 자유학년제 했고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얘네들은 그냥 아침에 습관적으로 눈을 뜨고 학교 갑니다.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준 간식 먹고 다시 학원 갑니다. 학원 갔다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집에서 하루 동안 고생한 자신의 육체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합니다. 게임 끊었어요 하는 놈들은 뭐합니까? 친구들과 더불어 SNS를 합니다. 유튜브 보지 말라니까 뭐라 그래요? 거실에 텔레비전을 리모컨을 놓지 않아요. 과연 우리 자녀는 포기했느냐 포기 안 했느냐 이건데 좀 가능하면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비전이죠, 비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선배로서도 먼저 사셨으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공부만 해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비전 설정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과를 갈 거냐,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비전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직업.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교육부에서 지난해 2021년이니까 이게 2년 단위로 발표하니까 이제 내년에 발표할 것 같은데요. 2021년 작년 2월 달에 발표한 거 보니까요. 우리나라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희망하는 직업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는데 1위가 교사입니다. 근데 중학생 때는 의사 생각했다가 고등학교 가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간호사로 바뀐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뭐 경찰관, 군인 좋아하죠. 운동선수 겁나 좋아합니다. 6위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건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7위 뷰티 디자이너, 뭐 간호사, 뭐 컴퓨터 관련된 것도 있고 조리사, 먹방이 애들이 망치고 있죠. 근데 저쪽으로 가면 되게 디테일해요. 3위에 생명자연과학연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자, 뭐 소프트 개발자 이런 거 나오네요. 의료보건관리직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에 중고등 시절에 알았던 직업들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저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학부모 생각은 어떤지 찾아봤어요. 학부모. 어른들은 어떤 희망 직업 순위를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 보니까 자녀가 원하는 직업이면 상관없다. 예. 영혼이 없는 답변을 한 거죠. 근데 실질적 답변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 이게 지금 우리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사, 약사. 참고로 약대를요. 약대를 갖다가 옛날에 전문대학원 제도로 뽑았습니다. 어머니들 대학 갈 때는 학부제 4년제로 뽑았죠. 근데 순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간에 약학과 관련된 선수 과목을 들을 수 있는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이런 과를 가서 2년 동안 다니다가 전문대학원 시험을 보고 다시 4년을 다니는 6년제로 바뀐 거죠. 근데 그게 애들 너무 고통스럽다. 예, 특정 학원 돈 벌어주는 거다. 그래서 다시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2024 작년부터는 학부제로도 같이 병행해서 뽑고요. 2024 내년부터는 전면 37개 대학이 전부 학부제로 선발합니다. 근데 의대처럼 6년 됩니다. 예, 약대.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초등교육과 가는 거죠. 우리나라 이하여대 초등교육과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까지 하면 11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등교육과가 옛날에는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수시 모집으로 대학 가려면 내신이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내신이 안 좋았다, 정시로 가겠다, 뒤늦게 철들었다 이러면 정시 모집에서 옛날에 교육대학교가 내신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입시를 보니까 수능 100%로 1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2단계 내려가서 면접 봅니다.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교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겠다. 그럼 이제 로스쿨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연대 경영학과 애들 나왔던데 로스쿨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뭐 정치외교학과나 행정학과나 이런 쪽에 가가지고 로스쿨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경영학과 출신들이 많이 시험을 본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주요 14개 대학이 법학과가 없어요. 법학과. 서울대 없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법학과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법학과가 나오느냐? 동국대 법학과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법학과 있습니다. 그 이하의 대학들이 법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로 전환이 안 된 대학들은 여전히 법학을 선발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법학과 가가지고 로스쿨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뭐 출신 대학 학부가 어디냐가 중요한 건데, 혹시 어머님들이 우리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직업이 있나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표정인데,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 애들이 살고 있다. 산업혁명이 4번 일어났어요. 유망 직업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 좀 보실까요? 인구 구조가 변화되니까 칭고령 전문가,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감정노동 상담사, 교육이나 복지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요. 장애인 여행 도우미도 들어갈 거고, 온라인 교육 관리자, 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많이 붐이 또 일어났죠. 환경이나 기후가 변화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 전문가. 이하여자 대학교에는 이것과 연관된 학과도 생겼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대기과학과라고 있어요. 비인기학과 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 또 아이들이 선호하는 과로 바뀌었죠. 자, 동물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공공안전과 관련된 거는 이제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 우리 때는 없었던, 뭐 부모님 세대하고 저랑 비슷할 거예요. 사회 나오면 10년 정도 친구니까. 그죠? 그럼 이거 없었던 직업인데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예.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전문가. 이 빅데이터 분석 그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망이 좋대요. 그래서 대학들이 지금 통계학과 있죠. 통계학과. 이런 과를 가면 또 선호가 좋아요. 근데 이제 잘 알아두실 게 서울대학교 통계학과는 이과에 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는 또 문과에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지금 인문계, 자연계는 통합됐다면서요. 맞나요? 그렇지 않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 문이과 공부 구분 없이 공부합니다. 근데 2학년 넘어가게 되면 고2 때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걸 해요.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걸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나요? 어머니 지금 제가 가능하면 좀 쉽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집 가온이 입시를 쉽게 설명하자입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문이과가 구분이 안 돼 있다, 통합돼 있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대학들이 자연계는 수학에서 미적하고 기하 중에 반드시 하나를 해야 되고 탐구에서는 과학을 반드시 2개를 하세요라고 지정한 대학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과는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나 빅데이터 전문가 돼야지, 통계학과 가야지. 근데 목표가 서울대학교면 나중에 진로 선택, 일반 선택, 이과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목표가 그냥 서울대는 안 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결심이 아주 확고한 애가 있어요. 서울대를 안 갈 거다. 못 가기 전에 안 가버릴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서울대학교가 아닌 통계학과를 가려면 연대나 고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문과로. 그럼 문과로 그림을 그리면 고교 선택할 때 안양외고등학교 가도 되고 경기외고 가도 되고 과천외고 가도 되겠죠. 근데 난 이과로 로드맵을 수립할 거다. 상상고 안 가고 집에서 다닐 거다. 그럼 나 신성고등학교 갈 거다. 아니라 내신 잘 받기 위해서 평촌고등학교 갈 거다. 부흥고등학교 갈 거다. 이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방향 설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전을 설정해 주시는 부모님의 역할은 2가지로 나눠진다. 학부모와 부모. 학부모 해야 될 거냐, 부모 해야 될 거냐. 사진으로 보면 어떤 쪽이 느낌이 좋아요? 우리나라 최고 집회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신사임당과 여기는 조선시대 한석봉의 어머니인데 그분의 이름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지금 보니까 극성 엄마였어. 공부를 마치고 온 아들한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불을 끈 상태에서 식칼을 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비전을 줘야 되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학부모와 부모의 차이는 뭘까요? 이렇습니다. 조급할 거냐 대범할 거냐, 한숨만 쉴 거냐 희망적일 거냐. 애들 앞에서 인상 좀 쓰지 마세요. 늘 온화한 미소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 애 앞에 짜증 좀 내지 마세요. 자기 개인적 감정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대학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자기 인격을 쓰레기로 만드는 표현이 하나가 있대요. 아 짜증나! 이런 표현이 자기를 깎아내린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품위가 떨어지는 말이에요. 짜증나. 짜증나는 언제 할 수 있는 말이냐? 혼자 화장실에서 잘 안 나올 때, 혼자 운전하고 갔는데 앞차에 갑자기 끼어들 때, 아무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블랙박스 지워야 돼요.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학부모는 남들 애들하고 비교합니다. 있지도 않은 엄친딸 비교합니다. 근데 정말 좋은 부모님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오늘 결심해봐요. 부모해요? 학부모해요? 이런 엄마 있어요. 이런 엄마. 친구랑 막 기쁘게 통화하고 있다가 아이가 딱 들어오면 3종 세트 한숨 쉬면서 인상 쓰면서 짜증.
그 엄마의 가식에 애들이 진저리 떨어요. 여보세요? 막 이러다가요. 아빠들도 그런 여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키 크게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런 미소 지어야 되고 기도하려면 종교 하나는 가져보는 걸로. 예. 우리나라 입시가 어려워서 기도하지 않고 애들을 보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십니다. 자, 생각의 첫 번째를 넘기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부모의 역할은 뭐냐? 공부를 잘하는 것은 IQ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말했는데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가 학업 성취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IQ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멘사 회원들은 전부 서울연고대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감이 높은 아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 그런 아이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찾고 또 책임감 있게 공부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격려다. 근데 지금까지 칭찬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오늘부터 갑자기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애가 적응할 수 없음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격려하자. 격려. 너는 나의 희망, 너는 나의 힘, 난 너 때문에 산다. 너는 잘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해도 돼요. 출생의 비밀이 있다. 그동안 너를 내가 많이 막 그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건 너를 강하게 단련하기 위함인데 지금부터 그러지 않겠다. 좀 제발 부탁해요. 애들 칭찬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엄마 있다니까. 애가 서울대 가겠다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애가 중3 됐는데 연세대 갈 거야 엄마 나 이랬더니 연세대 온주는 너무 멀지 않니? 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벌써부터 애들이 그냥 이렇게 희망을 주지 않는 이건 안 됩니다. 자,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거. 이건 이제 어느 대학을 갈 거냐, 현실적으로. 오늘은 뭐 우리 정동민 원장님이 서울대, 뭐 연세대, 또 고등학교 간 애들 안양이고 가천이고 그러니까 또 엄마들이 자격지심을 느끼고 한숨 쉬는 우리 집에는 저기를 못 갈 것 같고 뭐 이런 거. 어머니 대학의 비전을 어떻게 인코리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코리아. 인한반도. 그냥 한국 안에 있으면 돼요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전국에 4년제 대학교가 196개 정도 있습니다. 전문대까지 하면 어마무시한 대학들이 있어요. 근데 날로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정원을 줄이고 있고요. 그게 부실 대학들은 정리될 겁니다. 제가 애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아까 우리 연세대 경영학과 같이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공의 또는 행복의 조건 가운데서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인격과 수양을 한 친구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들과 같이 어울려 비전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기회가 포착된다는 거죠. 인코리아는 목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물론 이런 집이 있어요. 이런 집. 평촌에 살고 있는데 원래 친정이 뭐 전라북도이거나 시댁이 경상남도예요. 근데 우리 집은 의사를 시켜야 되겠다 얘를. 그럼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충남도 세종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애들만 뽑아주는 지역인재. 강원도 사는 애들은 강원도 대학에서 뽑아주는 지역인재. 이게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걸 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얘가 열심히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영농 후계자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정은 굉장히 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코리아가 목표가 아니고 우린 평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목표 대학은 전부 어디냐? 우리 집 기준으로 북쪽에 있어요. 4호선을 타고 서울로 입성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공감하시나요? 뭐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가까운 한양대 에리카 가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에리카는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인코리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15개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삼성이 뒤에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취업률이 높네요. 아무래도 공대 파워가 강한 한양대도 취업률이 높고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학교는 이제 취업률보다도 이제 진학률이 좀 높은 학교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19년 기준으로 에듀웨치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한 70%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가니까 동국대, 경희대, 건대, 홍익대 나오는데
여대가 취업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전체 평균 69.5%인데 이르지 않고 요즘에 여대 인기가 많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혹시 여학생 어머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여학생, 네,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이 연고대였는데 영 아니다, 좀 모자라다. 그러면 여학생의 특권이 있어요. 어디 가면 돼요? 이 아이들 가면 돼. 근데 또 여자애들이 여대를 가기 싫어해요. 그럼 누가 갈 거냐 말이에요. 여대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랬더니 또 뭐 정동민 학원에도 분명히 있을 건데 옆에서 남자애가 제가 가면 안 될까요? 미친놈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갈 수 있는 과가 없을까요? 뭐 이런 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대는 여학생끼리만 경쟁하니까 저런 취업률 무시하고 선택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유지 취업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아버님들은 아시겠는데 뭐 인턴을 하다가 잘리고 뭐 삼성 들어갔는데 복사만 하다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얼마나 유지했느냐. 유지 취업률 1위가 어딘가요? 네,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 유지 취업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계 기업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단과대가 몇 개 없죠. 종합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졸업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다 준비돼서 나오니까 서강대 취업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여기서도 찾아요. 서강대 별명이 서강고등학교입니다. 네.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을 다녀야 될 정도로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기업이 알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연세대, 서울대 순으로 돼 있고 동국대가 7위에 있어요. 유지 취업률. 네. 괜찮은 과들이 있죠. 물리반도체도 있고 저기는 컴퓨터 쪽에도 취업률이 좀 높은 편이니까. 그다음에 인하대, 인천의 하버드라고 그럽니다. 인하대를. 근데 이제 한진이 땅콩 때문에 스스로 자멸하면서 약간 안 좋아지긴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인하대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래도 자연계 엄마들은 인하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중앙대 있네요. 그다음에 홍익대 다음에 부산대고 건대 다음에 경북대입니다. 경희대가 의외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진 않은 걸로. 이렇게 이제 유지 취업률. 어머니들 지금 보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학과를 무시하고 대학의 네임밸류로만 따졌을 때는 적어도 이런 걸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요. 매일 봐, 매일.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 애를 임신하고 맨날 장동건만 봤던 엄마 있어요. 사진으로. 장동건 같은 아들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장동건 닮은 딸이 나와가지고 골치 아팠다고 뭐 이런 집이 있는데 자꾸 봐야 돼요. 애들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체크할 겁니다. 두 가지 생각 다 끝났어요. 제가 두 가지 생각하고 두 가지 체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내용인데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체크 내용은 뭐냐면 무슨 방법으로 그러면 대학을 갈 거냐예요. 고교 입시를 생각하기 전에 대학 입시를 생각하세요. 저는 대학 입시를 모르는 고교 입시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학 입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학의 밑그림을 3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역으로 제안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인데 중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입니다. 선생님, 인문계, 자연계가 통합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언니 오빠 얘기 들어보니까 문이과 구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문과인지 이과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 두 번째, 일반고하고 자사특목고 중에 어디가 아까 우리 원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세 번째, 우리 동네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가 유리해요? 이런 거. 이런 질문을 하는 애는 수준이 높은 애예요. 보통 중3 애들이 고교 선택의 기준이 세 가지래요. 첫 번째, 어디 학교 교복이 이쁘냐? 두 번째, 급식이 어디가 맛있대냐? 세 번째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어디 학교 가느냐? 애들 수준이 그런데 이런 질문하면 수준 높은 겁니다. 선생님, 교과의 비중과 수능의 비중이 강화되면 일반고가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죠. 마지막,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어요. 내년부터. 그러면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질문 베스트5는 저희 센터의 대치동에 컨설팅을 받으러 온 학생들이 기초조사서라는 걸 쓰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추려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체크할 사항들이 나와요. 자, 봅시다.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다. 수시는 9월 달에 6장의 원서를 쓰는 거고 정시는 12월 달에서 1월 달까지 3장의 원서를 쓰는 거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가나다. 모집군이 3개로 나눠져 있다. 엄마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가나다가 뭐예요? 아니, 모집군을 나눠놔야 애들의 선택의 폭이
나군에 서울대 쓰면 가군에 연고대 중에서 하나 쓰고, 가군에 연고대 중에 하나밖에 못 쓰는 애는 나군에 서강대 쓰고, 뭐 이런 선택의 폭을 주는 거죠. 근데 다군에는 좋은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권 애들 입장에서는 나에서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거죠. 자, 수시 모집은요, 교과형, 종합형, 논술형, 실기특기자형을 포함해서 요거 몇 장 쓰느냐, 요거 다 합쳐서 6장 쓰는 거예요. 이런 엄마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대학별로 6장이죠? 뭐 이런 엄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웃지 않는 거는 그렇지 않나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대학별로 6장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해서 6장. 어떤 대학이 어떤 전형을 쓰든. 근데 한 대학이 2장도 쓸 수 있습니다. 전형이 다르면. 무슨 얘기입니까? 교과 1장 쓰고 논술 1장 쓰고 뭐 이러면 한 대학이 2장 쓸 수도 있어요. 종합 1장 쓰고 교과 1장 쓰고 이렇게 되면 한 대학이 2장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연세대 고려대 내년부터 어떤 변화를 주기 시작하냐면 교과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 우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내신 성적 좋은 애들 뽑는 거. 그건 중복 지원이 안 된다. 또 이렇게 또 방침을 바꿔놨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어머니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체크하면 되는 거고 또 그때 변동사항이 있을 거니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수시는 몇 장이에요? 6장. 정시는 3장.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경찰대학교나 과학기술원이나 육해공사관학교나 이런 데는 특수 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저기 횟수 제한이 있는 6개 3장에 상관없이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육해공사관학교는 7월 30일 날 1차 시험을 봐요. 국어, 수학, 영어 듣기평가 안 보고 1차 시험 보고 2차 신체검사, 면접, 3차 수학능력시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일반 선 받을 때 그렇게 뽑죠. 어느 대학이 목표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자, 요거 뭡니까? 수시하고 정시 모집의 모집 비율. 자, 여기 보세요, 어머니. 수시가 몇 프로예요? 대답해 주세요. 아니, 편히 앉으셔가지고 간간히 대답만 하는데 그것도 싫어하시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강사는 서서 지금 마스크 쓰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수시 몇 프로야? 정시는요? 이게 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5학년도, 지금 중학교 3학년 26학년도, 우리 건 언제 발표하냐? 고2 4월 달에 발표해요. 해당 학년 고2 4월 달에 대학 1년 6개월 전에 대학을 어떻게 뽑겠다라고 그때 발표합니다. 그러면 현재 고2 기준으로 수시가 많아요? 정시가 많아요? 이게 인코리아 기준입니다. 인코리아. 그럼 뭔가 있겠네 뒤에. 보지요. 수도권의 수시 모집은 64.4%고요. 비수도권의 수시 모집이 88.1입니다. 그러면 수시는 지방이 많이 뽑는 거죠. 이유는요. 지방 애들이 수능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많이 뽑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목표가 수도권입니까? 비수도권입니까? 근데 이 수도권 대학에 안양대, 수원대, 용인대 이런 대학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봐야죠. 이걸. 대학을 그룹핑을 해서 나는 11개 대학이다. 나는 6개 대학이다. 나는 15개 대학이다. 선생님 6개 대학이 어딥니까? 서영고, 서성한. 11개 대학은 거기다 이하여대, 중해경시. 여기까지 다 아시죠? 15개 대학은 11개 대학에다가 플러스 건대, 동대, 홍대, 숙대. 이게 제 기준이에요. 그냥. 전통적인 기준. 그러면 서영고, 서성한 기준으로 교과형은 몇 %다? 9.7. 전국은 몇 %인데?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전국에 있는 대학은 학생부 교과로 뽑는 비율이 44.8이에요. 학종이 23.1이에요. 논술로 가는 게 3.3이에요. 실기특기자 예체능계 애들 포함해서 8.1이고 수능 위주로 가는 게 19.3이에요. 어머니 이 도표로 보면 여기 기준 파란색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형을 제일 많이 뽑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함몰되어 있는 엄마는 일반고 가서 내신 관리하면 대학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표 대학을 좁혔어요. 11개로 6개로. 교과형이 10% 내외입니다. 학종은 30%가 넘어가고요. 논술, 특기자, 정시가 문제네요. 전국은 20%가 안 되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특별히 6개, 11개, 15개 대학을 가니까 40% 내외인 거죠. 맞아요? 이게 정시가 확대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정시가 확대됐으니까 고등학교 어디를 가는 게 유리한가요? 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학교 교육의 수능 대비 전략은 붕괴됐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능 마인드를 가지고 너희들의 수능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학교 교육이 안 되니까 엄마들이 저렴한 학원 사교육을 받으려고 해요. 어머니 정동민 국어논술 비교적 저렴한 사교육. 그렇지 않나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국어니까 국어 공부 안 합니다. 나중에 수능 국어 풀어요, 애들이 45문제를.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읽어요. 문제 봤다 재시험 봤다 문제 봤다 재시험 봤다. 우리말의 70%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근데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독서 비문학 아예 못 푸는 애들도 많습니다. 문학, 시적 하자의 감정이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비교적 저렴한 국어 전문학원에서 국어를 했다. 그럼 국어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수학도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영어 가르치는 쌤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단어는 해석이 됐는데 뒤에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추론을 못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국어 능력이에요. 읽기 능력. 그 탐구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1교시가 국어인 거예요. 1교시가. 혹자는 1교시를 수학으로 하자. 그거 너무 부담스럽다. 근데 1교시를 수학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수포자들이 자거든요. 못 일어나고 2교시까지 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2교시로 해놔야 점심 먹으라고 깨우거든요. 그래서 2교시가 수학인 거예요. 1교시의 중요성.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갑자기 얘기 나왔는데 이제 국어가 저렴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얘기 나온 거를 엄마들이 좀 나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요. 다시 보면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니까 6개 대학이라고 가정합시다. 제일 많이 뽑는 게 뭐예요? 정시. 두 번째 많이 뽑는 게 뭡니까? 학생부 종합형. 학생부 종합형이 뭔데요? 얘는 교과 성적이 좋은 아이가 자기 전공 적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교과 행위를 학교에서 하는 교내 활동에서 적극성을 보여준 아이, 그걸 지켜본 교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과목당 500자로 이 아이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적어준 거예요. 논리적으로. 종합의견, 교사가 이 아이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학에게 추천서를 쓰는 내용이에요. 그게 선생님 행동특성 및 종합. 이게 괜찮은 애들이 가는 게 학종입니다. 근데 지금 주요 대학은 학종으로 많이 뽑고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아버님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회통합 전형, 고른기회 전형, 기회균등 전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어촌에 살고 있느냐? 혹시 할아버지가 나라리의 유공자시냐? 너희 집은 혹시 서해 5도냐?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자립아동이세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이십니까? 이런 전형들이 학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인 일반고등학교의 보편적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애들은 사회통합도 기회균형도 고른기회도 아니죠. 그럼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럼 학종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20% 내외 됩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학종이요? 대학에 따라서 달라요. 대학에 따라서. 물론 서울대학교는 다른 전형 없이 지역균형 일반 전형으로만 뽑으니까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쓰면 거의 40%에 육박해요. 근데 전국 대학의 평균, 서울 수도권, 특별히 주요 대학에서 학종이 30% 후반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통합 고른기회 기회균등을 다 빼버리면 20% 정도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교과는 10%, 학종은 20%, 논술은 6에서 10% 되는데 정시는 몇 %다? 40%다. 자, 이게 또 중요하네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정시 모집으로 가는데 2월 인원이 있다. 2월 인원. 2월 인원이 뭡니까? 수시에서 6장을 쓰고 애들이 복수 합격을 하면 등록을 다 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대학에서 추가 합격이라는 걸 시키겠죠. 추가 합격. 너 추가로 합격됐다. 근데 연락을 취했는데 애가 또 계속 상위 대학으로 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마지막 날짜와 마지막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원을 못 채웁니다. 그럼 그 인원은 어떻게 할까요? 정시로 넘겨요. 근데 인문계 3년 동안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 평균이 몇 명이냐? 38.2명이 넘어갔어요. 정시로. 그러면 정시가 40%였는데 연세대처럼 100.7명이 넘어갔다면 40% 훨씬 넘어갔겠죠. 이 말 정리되셨어요? 예. 근데 인문계보다 더 어마어마한 데는 자연계. 자연계를 보니까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 동일대학이 74.8명입니다. 아까 문과는 38.2명인데
자연계는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되느냐? 서울대부터 보세요. 서울대 몇 명이에요? 115명. 고려대 155명. 연세대 136명. 원래 한양대는 등록률이 높은 대학이니까 한양대학교는 수시 모집의 모든 전형의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률이 높아요. 그리고 한양대는 뽑을 때 서울연고대에 붙을 것 같은 애는 안 뽑아요. 실제로. 그래서 등록률이 높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연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시로 이월되는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서울대부터? 서울공대 안 가고 연고대 공대 안 가고 지방의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라도 나는 전문 직종이라면 가는 거예요. 수시에 지방의 한의대 쓰고 서울대 공대 썼다. 둘 다 붙었어요. 어디 갈까요? 서울대 안 간 애들 있다니까요. 어머니 작년부터 약대 쓰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남대 약대를 쓰고 연대 공대를 붙었어요. 그럼 영남대 기계공학 가면은 영남대를 안 가겠죠. 근데 약대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 여학생 중에 이런 애도 있어요. 동덕여자대학교 약대를 합격하고 고려대 합격한 애가 있어요. 생명공학에.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여기선 대학을 봐야 돼요? 학과를 봐야 돼요? 학과를. 근데 이제 명품 가방 좋아하는 엄마는 고민한다. 동덕은 아닌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죠. 과를 보고 자연계는 선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과는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 그럼 아까 정시가 40%라고 그랬는데 이과 학생들은 실제로 45%, 50%까지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신성고등학교로 갔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거기도 우열반이 있으니까 내신 성적이 별로 안 나오네. 그럼 내가 학생부 교과형으로 내신으로 추천받아서 교장선생님한테 추천받아서 갈 만큼 내신이 안 된다. 학교에서 추천은 됐는데 옆에 부은고나 동아고보다 내신이 잽이 안 된다. 그럼 교과형 안 써요. 학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비교과가 안 된다. 내신이 안 좋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2학년 정도 됐을 때, 1학기 때, 2학년 1학기 정도 됐을 때 자기는 결정해야죠. 아까 우리 안양예고 애가 학생이 말한 1학년 때부터 그냥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수행평가 포기하고 내신 포기하고 정시 유혹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집단은 걔네들끼리 경쟁하니까 내신 경쟁에서 치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뭐 해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의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인데 대학별로 접근해 볼게요. 고려대학교는 논술을 안 뽑으니까 종합을 많이 뽑아요. 정시가 40.3%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교과도 논술도 실기도 안 뽑아요. 오로지 학종으로만.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학종은 두 개다. 교장선생님이 2명 추천하는 지역균형. 일반고가 90% 이상 합격해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 잘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다. 뭐 수행평가 그런 거보다는 막 대외 활동 이런 거보다는 내신을 잘할 수 있다. 그럼 일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서울대 지역균형 추천 받는 거예요. 2명입니다. 2명. 근데 그 모집 비율이 476명밖에 안 뽑으니까 20%가 좀 안 되죠. 근데 일반 전형은 1394명 뽑아요. 근데 누굴 뽑으려고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배정해 놨느냐? 서울대 일반 전형 학종은 일반고가 아닌 애들이 65% 가까이 붙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2개 출구죠. 일반고는 무슨 전형 와라? 지역균형. 특목고 자사고는 무슨 전형 써라? 일반 전형. 나중에 혹시 자료집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엄마들 표정이 서울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시가 여기가 41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종이 35인데 여기에 쓸데없는 전형이 있고 정시가 40입니다. 연세대, 한양대까지. 그러니까 대학별로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설명할게요. 교과형은 누가 추천하는 거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정보가 블라인드 됩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고교 등급제를 대학이 썼어요.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고등학교 애들 더 많이 뽑아줬던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말자. 형평성 교육을 강조했던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교육의 수월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 그냥 비슷하게 그러니까 2025년에 일반고로 전부 전환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목고 자사고를.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죠. 학교 지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국회 통과법이 아니고 그냥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야 특목 자사고 유지하자. 그럼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망할 땐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럼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이 수시 전형 가운데서 더 많이 노리는 전형이 뭐냐면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 근데 그게 이제 학교 이름이 블라인드 처리된다. 근데도 외고인지 알아요. 근데도 국제고인지 알아요. 얘가 과학고인지 알아요. 다. 그 다음에 얘가 상상고인지 알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이름을 가리는데 이 교과형은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거든요. 그럼 추천자의 명단을 대학에다가 온라인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밑에 신성고등학교장 직인이, 동안고등학교장 직인이, 부흥고등학교장 직인이, 뭐 의왕의 우성고등학교장 지인이 찍혀 있어요. 그럼 학교가 노출이 돼야 하는데 되죠. 어머니가 대학이라면 공부 잘한 집단에서 잘한 애들 선호하겠죠. 공부를 못하는 데서 잘한 애보다. 상대적인 평가니까. 이해되셨어요? 지금 내신이 상대평가니까요. 그러니까 대학이 아주 복잡한 함수를 써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들이 1차원적으로 지금 그냥 고등학교 어디 가면 대학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소속된 고등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이런 걸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일단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이니까 대학 입시는 이렇게 돼 있다. 정시로 가거나 수능 위주 아니면 예체능계는 실기특기. 옛날에는 특기자 전형이 어학특기자가 있었어요. 1단계 영어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뭐 평촌에 탭스 바람이 불었어요. 탭스. 예? 그 다음에 토플 IBT 보고 막. 근데 요즘은 외국 고등학교 아이들도 영어만 잘해서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완전히 좁아져 있어요. 없어요. 다 학종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봐요. 교과 잘해서 내신 추천 받아가지고 가는 거.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 정보는 블라인드 되는데 학교 대회라든지 학교의 수행평가라든지 수준이 다른 특목 자사하고 좀 더 유리합니다. 논술 전형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어떻게 선택해요? 2학년 1학기까지의 기말고사를 가지고 내신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가능성이 있냐. 학생부 비교과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종합형으로 가능성이 있냐. 없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논술을 해야 돼요. 자연계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리 논술이니까 2학년 수학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문과가 빨리 시작할수록 좋죠. 고등학교 1학년부터 논술하는 애 있어요. 왜요? 판단을 빨리 한 거죠. 1학년 갔는데 어라? 내가 너무 많이 놀았네?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본들 교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추천받기 어렵겠다. 학생부 종합전형 들러 있을 것 같다. 아마 있을 거야. 원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선별을 안 해줍니다. 그럼 학원에서 상담을 해야 돼요. 학원에서. 그래서 빨리 길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 변화, 의예과. 어머니들 이제 의대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교과로 897명, 학종으로 837명, 논술로. 그래서 합이 1850명. 그런데 정시 모집은 1117명. 그럼 이렇게 되면 의예과도 수시로 많이 뽑는 것 같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제 숨겨진 진실은 뭐예요? 지역 인재. 아까 말했던 우리가 못 쓰는 강원대 안 살고 있어요. 지금 강주 전남북에 안 살고 있어요.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 안 살고 있어요. 수시로 뽑는 인원이 789명. 저 정원이. 그러니까 앞에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 안에 상당히 많은 인원 1800명을 뽑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못 쓰는 전형이 789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사는 애, 특히 세계 속의 경기도 여기 어정쩡한 데서 살고 있는 우리는 예? 제가 세계 속의 경기도인데 어정쩡하다고 그래요. 지역 인재도 안 되고 예? 빨리 결정하지 못하면 서울 애들한테 밀리고 어정쩡해요. 그럼 우리는 의예과를 놓고 봤을 때 정시가 훨씬 많이 뽑는 거다. 그러니까 수능을 같이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물론 내신으로 가서 전교 1등할 충분한 자질이 있다. 그럼 수시부터 생각해요. 이게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치의과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를 더 많이 뽑는다고 돼 있어요. 365명, 266명. 근데 이 안에 지역인재, 기회균 등 우리랑 상관없는 전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시 정시가 거의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한의대 여기 466명, 235명. 수시로 많이 뽑죠. 왜냐하면 한의대는 지방에 많아요. 아시겠지만 서울의 경희대 한의대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가천대 한의대 정도만 수도권에 있어요. 동국대 한의대도 경주에서 있다가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수시로 많이 뽑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의학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하고 건국대만
서울에 있어요. 나머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에. 그러니까 수시로 많이 뽑는 것처럼 돼 있고 정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노려야 되는 건 이제 정시 쪽일 수도 있겠죠. 노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하 1014명, 738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수시 모집에 여하튼 530, 403명 종류별로 이렇게 뽑고 있네요. 논술은 적게 뽑아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중3 때부터 저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치동에 삽니다. 근데 자꾸 안 와요. 엄마가 설명회에서만 나를 아는 척해요. 마스크 쓰고 계속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 딸이 2명이 있는데 어머니 큰딸 선생님 제가 상담하러 갈게요. 근데 안 왔어요. 이번에 만나가지고 어머니 왜 안 오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농담으로 엘리베이터 타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성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평생 못 보겠네요. 그랬더니 찾아왔어요. 대치동에 남녀공학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2학년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4번 받고 2학년 1학기 그럼 5번 시험을 본 거예요. 총 10번의 시험을 봐서 수시로 가거든요. 수시는 3학년 1학기까지만 적용을 하니까. 근데 이 친구 내신이 2등급, 3등급, 4등급이에요. 평균 3.7, 3.8이에요. 근데 가고 싶은 건 약대예요. 그럼 얘는 지금 수시로 가야 돼요? 정시로 가야 돼요? 근데 다행히 정시에 모의고사를 봤더니 수학이 좀 불완전한데 나머지 다 1등급이에요. 이하여자대학교 약대 가고 싶대. 이대 약대. 그래? 그럼 이하여자대학교 약대는 어떻게 뽑고 있냐? 잘 들으세요. 총 90명을 뽑아요. 근데 교과로는 1명도 안 뽑아요. 학종으로 15명 뽑고 논술로 5명 뽑아요. 그러면 20명만 수시로 뽑는 거죠. 나머지 70명 어디서 뽑을까요? 정시로. 그럼 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신 전문학원 다녀야 돼요? 아니면 수능도 가르쳐주는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수능도 가르쳐주는 학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학원의 장점이 뭐냐? 특히 국어 전문학원, 뭐 수학 전문학원 이런데 여기는 지금 국어 전문학원이죠? 그럼 내신 대비도 되고 수능 대비도 되는 거예요. 본인 선택에 따라. 엄마가 근데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래요? 아, 선생님 수시는 안 쓸 수는 없으니까 내신이 안 좋아서 교과 전형도 종합 전형도 못 쓰지만 논술로 이하에대 쓰면 어떻겠냐. 약대를 5명 뽑아요. 경쟁률이 430대 1이에요. 정시는 6대 1이고요. 아, 430대 1을 뚫으면 기쁨 2배겠죠. 아, 나중에 약사자격증 옆에다 붙여놓을까? 430대 1? 뭐하러 그걸 하냐 말이에요. 가능성이 높은 게 있는데. 이게 방향 설정을 잘못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미련한 욕심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안 돼서.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집안에 전문가가 있으면 좋지만 입시 전문가가 많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정동민 국어에서 2년이 됐는데 친하게 지내보도록 해요. 정시 모집은 어떤 구조로 뽑느냐? 오늘 읽어봤어요. 정시는 뭐라고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시는 수능이다. 정시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대학마저도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다. 정시에서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이 20%를 반영하고 서울대 지역균형이 40%를 반영한다고 돼 있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만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교장 선생님이 2명을 추천해서 교과를 40% 반영하는데 기본 점수가 30점. 그러면 두 사람이 평가해가지고 AA냐, AB냐, BB냐, BC냐 이래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전체 정원이 정시에 1000명이 넘어가는데 저렇게 교과를 40% 반영해서 뽑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136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신성고등학교 갔다. 내신이 안 좋았다. 백영고등학교 갔다. 내신이 안 좋았다. 내신 잘 받으려고 평촌고등학교 갔는데 내신이 안 좋았다. 아니, 개인의 상황은 나중에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대학교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일반 전형. 1단계 수능으로 통과한다. 그러면 수능 좋은 애들만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20% 교과를 반영하는데 기본 점수가 몇 점이에요? 15점. 그럼 두 사람이 평가해서 내가 1등급이 아니면 뭐 3등급, 4등급도 있으면 한 3점 받을 수 있겠죠. 몇 점 차이 납니까? 2점. 수능에서 국어에서 2문제 더 맞으면 1문제 더 맞으면 돼요. 얼마 전에 재수생이 왔는데 서울대 의료학과 가고 싶다.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내신이 4, 5, 6등급이었다. 저 서울대 못 갑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그랬대요. 어디 가서 상담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해라. 입시를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죠. 다시 말합니다.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내년부터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모집 정원이 정시 모집에 거의 1,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 427명만 또 교과를 20% 반영해요. 그럼 서울대, 고려대만 일부 인원을 교과를 반영하는 거죠. 정리되셨나요? 그럼 내신이 안 좋으면 우리는 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수능 전형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말씀. 자, 그럼 수능에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상대평가입니다. 어머니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영어? 어머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음이안가 기억나십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기억해봐요 빨리. 그러면 90점을 넘기면 수, 80점을 넘기면 우 막 이랬잖아요. 절대평가. 그 영어는 절대평가로 2018학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평가가 뭐냐? 국어, 수학, 탐구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니까. 근데 국어, 수학의 변별력이 높아진 거예요. 국어, 수학이. 최근에는 수포자 말고 영포자도 있대요. 근데 국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국어를 미반영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국어, 영어 중에 하나는 버려. 국어, 수학 중에 하나는 버려. 국어, 탐구 중에 하나는 버려. 이런 대학이 있어요. 지방에. 근데 그 대학을 등록금을 내고 다니면서 불안한 것은 뭐냐면 군대 갔다 왔는데 없어질까 봐. 졸업하고 났는데 대학이 사라져버릴까 봐. 요양원으로 바뀔까 봐. 그럼 메이저 대학들은 전부 어떻게 하고 있냐? 국수영탐을 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국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이 있다. 공통 과목 34문제 75%죠. 선택 과목이 11문제 25%입니다. 배점을 봐도 공통 과목 독서 문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독서 문학. 지금 이제 엄마들이 중3 정도 되면 저희한테 와서 아니 국어학원에 가서 선생님 선택 과목 뭐 해야 돼요? 언어 매체 해야 돼요? 하작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물어보지 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무조건 독서 문학이 중요한 거예요. 왜? 공통 과목이 34문제.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공통이 수 1, 2. 고2 때 배우죠? 22문제예요. 30문제 중에 75%. 선택 과목은 학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하는 건데 8문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기서 이과는 미적, 기하 중에 반드시 하나를 하시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왜 제가 공통 과목을 강조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볼게요. 공통 과목 표준화 점수라는 걸 평가원이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몇 한다? 왜냐하면 75% 문항이니까. 근데 선택 과목의 표준화 점수를 계산해 준 다음에 곱하기 몇 한다고요? 0.25. 그래 나서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건데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수학에서 전부 88점을 맞았다. 4점짜리 3개 틀려가지고 4점짜리 3개. 4명의 학생이 온 점수는 같아요. 100점 맞으면 100점 만점에 자기가 받은 점수는. 근데 표준 점수로 반올림까지 해서 보니까 얘가 1등, 얘가 꼴등. 1등 안에는 뭐냐? 공통에서 다 맞았어요. 12점이 선택에서 나간 거죠. 근데 바보스럽게 121점 맞은 애 꼴등 안에는 공통에서는 12점이 나가고 선택에서 다 맞은 거예요. 어머니 이걸 뭐 숫자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야기로 이해해 보세요. 0.75를 곱하는 공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의 핵심도 독서, 문학이다. 비문학, 문학. 문법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언어 매체가 문법적 성격이잖아요. 매체 빼고. 이런 거니까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읽고 그걸 퀴즈 형태로 공부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왜 할까? 그거 창의적인 원장이 아니면 그런 작업 안 해요. 제가 전국의 모든 학원,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원이라고 하면 이거 다시 정정할게요. 전국에 있는 많은 학원에 또는 학교에 초청받아 강연을 가거든요. 제가 강연만 지금 뭐 2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특별히 국어 학원에서 초, 중등 학생들한테 책을 읽히고 그걸로 퀴즈를 하고 이런 형태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일단 문제 풀어 뭐 이런 거지. 예, 접근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영어 절대평가는 2등급을 받으면 고대가 3점 깎이고 서울대가 0.5 깎이고 서강대는 1점 차이. 근데 성균관대가 3점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바뀌어요. 바뀝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중앙대 2점 차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교대는 1, 2, 3등급이 다 동일한 점수를 받아요. 만점. 근데 4등급 받으면 나머지 과목 만점 맞아도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최장력 기준이니까. 근데 영어를 적게 쓰는 대학 건대 자연계 1.5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경희대학교 2.4, 뭐 동국대학교는 스님들이 영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숙명여자대학교는 같은 20%를 반영하는데 실제 점수 차이가 1, 2등급이 10점 차이 납니다. 대학마다
영어를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국어 전문학원에 설명하고 있지만 나는 입시 전문가니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옛날처럼 1등급이 100점이거나 98점 이런 게 아니거든요. 1등급 하려면 몇 점만 넘기면 됩니까? 90점. 2등급은요? 80점. 그러니까 초, 중 시절에 수학도 열심히 하겠죠. 근데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영어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완성도가 높아져 있다. 이러면 완성도가 높아져 있다는 거 몇 점만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90점만. 이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가지고 부족한 수학에 열심히 해야 되는 국어의 성적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로드맵을 방향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학의 공정성 강화 방안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입시가 불공정했대요. 어떻게? 학교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학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고등학교 막 뽑아버리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뭐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평촌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만큼 유리하지 않고 또 학교별로도 편차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언제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 11월 28일 날 발표했습니다. 2024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은 전면 폐지하겠다. 전면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요. 고교정보 블라인드 학대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이름 가리고 집 주소 가린다. 우리 아이가 원서 썼는데 연세대에서 내가 평촌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곡동 타워팰리스 사는 애들이 그 집 주소가 비교과였어요.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프로파일이 뭡니까? 우리 학교 교과 개설 현황, 우리 학교 시상 현황, 수상, 우리 학교 학내 운영 프로그램 현황. 이러면 외고생이 유리하죠. 이러면 국제고애들이 유리하고 이러면 자사고애들이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내지 말라고 그래요.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그럼 일반고도 불리하진 않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폐지. 자기소개서 들어보셨어요? 아까 우리 그 안양예고 가는 애가 중학교 때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어필하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대학 갈 때 자기소개서 안 씁니다. 왜 안 쓰나? 이게 사교육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몇백만 원, 수천만 원씩 내면서 이걸 썼어요. 그래서 경찰인 제 친구 하나가 있고 송파서에 근무하는 애인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야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자술서를 쓴단다. 이게 직업을 못 속이는 거예요. 친구야 자술서가 아니고 자소서. 그때 얘 하는 말이 더 웃겨. 써놓은 거 보니까 자술서래요. 이게 아니 자기소개서의 핵심이 뭐냐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너의 진로와 관련하여 너가 했던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쓰시오. 이게 자소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학습 경험이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이 뭐예요? 교내 활동이에요. 근데 대다수 공부 못하는 애들이 경험이 없걸랑 학습이. 그러니까 대부분 교내 활동만 적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자소서 우리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도 폐지됩니다. 중3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중3.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바뀌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해놨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도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이야.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했던 거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이걸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자기소개서도 안 쓰고 추천서도 폐지되고 고교 프로파일도 전면 폐지됐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평가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학종의 교과화. 학생부 종합형이 비교과가 좋은 아이들이 교과가 좀 안 좋아도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본다. 교과를 더 많이 본다는 얘기죠. 자, 더욱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가 여기 2024학년도에 교과활동이 세부능력 및 특기상 아까 말했죠. 교사가 500자씩 적어주는 거. 신실한 학생들. 그럼 누굴 잘 적어주겠냐고요. 수업시간에 나의 수업에 집중하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면학 분위기를 유도하고 교과부장을 하면서 지가 내 수업을 도와주고. 됐나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 틀렸는데 교무실 찾아와가지고 나는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에? 이런 애들한테 잘 써주지 않겠어요? 근데 한 4문제 틀렸는데 겁나 행복해하고 가끔 딴짓하고 보면은 뭐 창문 내다보고 있고 뭐 이런 놈들 있어요. 그럼 걔한테 어떻게 세특을 잘 써주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한테 써오라고 그래. 애한테 네가 써와라.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네가 써와라. 그럼 애가 3인치 관찰자 입장에서 자기를 써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한 거 나열해요. 그거 그대로 선생님이 써줘요. 그래서 대학이 알아요.
이 세특을 1번 교사가 관찰해서 썼나? 2번 교사가 그냥 나열해서 썼나? 3번 학생이 자기를 관찰자 시점에서 썼나? 4번 학생이 양심적으로 나열해서 썼나? 그럼 어떤 세특이 제일 좋아요? 1번이죠. 1번 세특. 1번 세특을 기재가 되려면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막 엎어 자고 수업에 집중 못하고 자기는 학종으로 가겠다고 막 활동을 많이 했어. 부산스럽게. 적극적으로. 엄청. 근데 교과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대는 애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교과 역량이 되는 아이들은 대학이 찾는 인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은 학교 수준이 나온다. 여기 리더십 활동이 포함됩니다.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미반영, 봉사활동 개인 봉사 이제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은 700자 적는 거고 수상하고 독서 활동은 미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지금 현재 좀 이따 내가 오후에 고등부 설명회도 할 건데요. 현재 2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2024학년도부터 독서를 미반영한다고 하니까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뭐 사립 일부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과목별로 독서 책 제목하고 저자 이름만 적어내라. 이걸 지금 3학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독서 미반영이다 그러니까 아예 요구하지도 않은 거고 생각 없는 애들이 책도 안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나중에 학생부 나이스 있죠. 나이스. 이게 우리가 원서 쓰는 대학에 내가 동의하면 학생부 나이스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미반영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항목 자체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 근데 독서를 한 아이는 페이지 수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독서 안 하고 꼴랑 한 줄 적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올해 고3 학종으로 가는 애들의 페이지가 12, 13, 14, 15페이지래요. 1페이지부터 쭉 8개 항목에 대해서. 근데 올해 고2 공부 잘하는 애도 7페이지, 8페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미반영이라고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수상대 하는 애고생들이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 고등학교 진학했어요. 일반 고등학교 갔어요. 학부모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의사개진 하셔가지고 우리 수상하자. 만약에 안 해요. 그럼 독서라도 어머니 적어내요. 이해되셨어요? 난 자율 동아리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간 동아리 1년에 그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메인 동아리 결정하는 거잖아요. 인기 동아리는 못 들어가요. 만약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학업하고 연관되고 전공하고 연관된 동아리 활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 동아리 하나 만들어요. 아니면 만들어진 동아리 자율 동아리 들어가거나. 미반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율 동아리를. 자율 동아리 칸이 있었고 옆에다 글자를 써줬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율 동아리 한 걸 어디다 쓰냐? 세특에. 세부능력 특기상. 진로 활동. 담임이 써줄 수도 있어요.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약간의 꼼수를 부려서. 자, 다시 비교과가 지금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전부 미반영, 미기재 축소된 거죠. 다시 말합니다. 대학은 평가할 요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엄청 줄어든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다시 따라요. 학종의 교과. 학종의 교과. 이걸 보면 더 느껴지죠. 학생부 평가 요소가 변화됐는데 기존에 작년까지요. 6개 대학한테 어디입니까? 경희대, 건국대, 한국외대, 중앙대, 연세대 뭐 이런 대학들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평가 요소 이게 뭐예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야 너네 평가 요소 가지고 와봐 그랬는데 대학이 제출을 못했대요. 왜?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뽑고 싶은 애들 뽑았으니까. 옛날에 선풍기 전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대형 선풍기 틀어놓고 자기한테 날라온 애 뽑았다. 그래서 전교 30등은 고려대 합격하고 전교 1등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야 미스 코리아도 채점표가 있는데 만들어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학업 역량, 전공 적합, 발전 가능, 인성 15가지 항목으로 했는데 이제 이것도 복잡하다. 이렇게 학업 성취, 학업 태도, 의지, 전공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 파란색으로 쓴 것은 학업 역량입니다. 그냥 교과 관련된 스펙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가보니까 공부 잘하면 다 성실한 거고 규칙을 준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리더십을 시켜줘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소통 능력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나눔과 배려는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 봉사활동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학급 내에 나보다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에게 지식 나눔. 정동민 국어에서 국어 겁나 잘해. 내가 국어 1등급이야 다.
그러면 우리 학급에서 국어 못하는 애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그들을 위한 교재를 10개를 만들어. 막 그게 세특에 써져 있어요. 그게 행특에 써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수학 1등급 하는 수학 잘하는 애가 자기만 수포자를 가르쳐. 멘토 앤 멘티. 근데 3년 내내 멘티만 했다. 멘티. 그러니까 고3 내내 배려만 당했어요. 근데 지가 학종 쓰겠대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엄마들이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요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가요? 어머니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집에서 책 읽어라 그러면 안 읽은단 말이에요. 엄마가 안 읽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안 읽어요. 그럼 학원 와가지고 지금 정동민 국원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세스가. 이 탐구력이 어떤 아이들이 뛰어나냐면 교과서 공부를 하다가 지적 호기심이 생겼어요. 뭔가 더 알아보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을 읽어요. 인터넷 찾아봐요. 논문을, 기사를 찾아봐요. 그리고 보고서를 써봐요. 수업 시간에 발표해요. 그걸 담임이 관찰하고 있다가, 아니 그 과목의 교사가 관찰하고 있다가 써줘요. 어머니 이게 뭐라 그래요? 탐구력이에요. 탐구력 어떤 말입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한다. 이게 주도성이에요. 이게 주도성. 그러니까 학종으로 대학 가는 애들은 혼자 고민을 많이. 자, 하나 사례 들게요. 얼마 전에 사회복지학과 가겠다는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한테 물어보기, 선생님 어떤 비교과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른 컨설팅을 가면 1년에 6번을 만나는데 600만 원 내라고 그랬대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 주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완전히 불법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평촌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응? 원장님 다 알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근데 제가 어떤 힌트를 줬냐면, 사회복지, 그럼 너 아동복지냐 노인복지냐 재활복지냐. 그러니까 얘가 이런 디테일한 질문에 답변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아동 노인복지는 이제는 레드오션이다. 다 하고 있다. 재활복지 어떠냐? 재활복지. 요즘 중독, 뭐 우울증, 조현병 뭐 이런 것들도 사회복지에서 관여하고 있다. 아 그래요? 그 관심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사회복지학과에 가서 지도 교수들이 석박사 과정에서 어떤 걸 연구과정에 다 써져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고등학교에서 주제할 탐구 주제 내용인 거예요. 찾아볼 내용인 거고. 약대 가겠다. 어떤 독서를 해야 되는지, 어떤 세특을 해야 되는지 로드맵이 다 나오죠. 근데 지가 고민하지 않고 사교육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만 수동적으로 한 애들이 서류가 좋으니까 1단계 통과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면접 가면 한 단계만 더 질문하면 답변 못합니다. 뭐라 그래요? 제가 했나요? 그걸? 뭐 이러고 있어요. 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서울대는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 그러니까 비교과가 축소되니까 서울대가 갑자기 학과별로 전공과 연관된 교과를 권장한다. 또는 핵심 권장한다. 자, 어머니 5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서울대 경제학부는 미적분과 확률 통계를 권장한다. 근데 서울대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 2하고 미적분은 핵심 권장이다. 여기는 이제 권장 과목이고요.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전공과 연관된 우선순위는 교과를 이수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학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길어지니까 이제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중학생인데 선생님 수시로 교과형, 종합형, 논술형, 실기특기자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특목고를 가게 되면 여기는 지원 불가, 여기는 유리하고 여기는 선택 가능, 여기는 유리. 이거 지금 쭉 로드맵이 되죠? 예? 예. 근데 특목고 갔는데 종합형이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내신 등급이 적어도 2등급, 3등급 때 4등급, 5등급, 6등급 넘어가면 안 돼요. 옛날처럼. 옛날에 막 6등급 넘어가는 애들도 외고등학교 학생이니까 뽑아줬습니다. TO가 줄어졌어. 아까 말씀드렸네.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 그 다음에 자사고등학교는 교과형이 매우 불리합니다. 여기 다소 유리합니다. 선택 가능. 근데 일반고는 유리하죠? 내신 잘하면. 어머니, 일반고등학교를 가면 수시 전형의 3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교과도 추천받아 쓸 수 있어요. 교과에 비교과가 있다면 학종도 쓸 수 있어요. 맞나요? 근데 교과는 조금 부실한데 학종을 도전하면서 논술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특목 자사고로 가면 일단 교과형은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로드맵 때문에 자꾸 비교과를 축소 폐지하고 아무것도 못 내게 하니까 대학들이 갑자기 교과형을 신설했다. 누가 추천하는 전형으로요? 교장쌤이. 그럼 학교가 노출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럼 아주 시골 학교에서 수능이 안 되는 애들은 오히려 역분리를 당하는 거예요. 어정쩡한 경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 어머니들이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시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잘하느냐 못하는 학교에서 잘하느냐. G점수, Z점수라는 걸 반영한대요. 자기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같은 원점수 평균이 2점 차이. 편차가 적은 학교, 큰 학교. 어머니 편차가 뭐예요? 표준 편차, 아이들의 실력차. 예? 그러니까 편차가 적을수록 이게 분모니까 값이 커지죠. 그럼 같은 내신 등급이라 하더라도 1.5등급 똑같아도 1.63 얘를 뽑겠죠. 이해가 안 되시면 건강을 유지하고 다음에 또 설명회를 들어보기로 해요. 그냥 이 페이지는 무슨 얘기냐면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더 잘하는 애를 선호한다 라는 말을 드린 겁니다. 학종에서도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학교 알림이 보는 거니까. 그럼 마지막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제가 부연 설명할게요. 학생 성향에 따라서도 고등학교 선택할 수 있다. 성향. 첫 번째 뭐예요, 형님?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꼼꼼하고 경쟁을 즐기는 애. 예? 이런 애들은 어느 고등학교 가도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 써 있잖아요. 객관적이고 냉철하며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우리 집에서는 안 살 수도 있어요. 아까 내가 보니까 걔 2명 중에 2명 다 그럴 수 있거나 1명은 확실하던데요. 느낌적으로다가.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런 애들은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냥 이런 애들은 특목고 가도 되고 자사고 가도 되고 교과형까지 노리면서 일반고 가도 돼요. 일반고 갔는데 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학교에서. 4년제 명문대 합격률을 위해서 엄청나게 서포트합니다. 소위 말하는 관리 대상. 어머니 관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두 번째 누구냐? 뭐라고 써 있어요? 학습이 수동적이고 시키는 것도 완벽한 수행이 어려워.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인.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우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신약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먹으면 갑자기 막 학습 욕구가 생기고요. 자기관리 능력이 생기고요. 네? 욕심도 생기고요. 막 경쟁을 치열하게 즐기고. 근데 안 돼. 이거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 써있고 읽어볼게요. 중학교 때 학습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애들하고 살고 있는 엄마가 갑자기 수시로 가야 되고 학종으로만 가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애들을 갖다가 막 그쪽으로만 몰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장님 공감하실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와서요. 3학년인데도 내신이 3, 4등급인데도 목표 대학이 서울에 적어도 숭실대 이상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수시를 못 내려놔요. 학종을 못 내려놓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끝까지 가져가라고 그랬대. 내가 이유를 말해줬죠. 수시가 79%냐? 아니죠. 그건 인코리아. 주요 대학이 64. 근데 실제적으로 말하면 60%대. 정시가 40이니까. 근데 수시는 60%를 뽑는데 진짜 많은 전형이 있잖아요. 근데 정시는 한 가지 전형인데 거의 40%니까 수능 위주로. 이거 정리되셨어요? 근데 니네 학교 선생님이 왜 수시를 학종을 놓지 말라고 하느냐? 들러리가 필요하니까. 학종으로 갈 만한 전교권 아이들이 들러리가 필요하잖아요. 같은 과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린 들러리 되지 말아요. 하얀 들러리. 판단을 해야 돼요. 나중에. 교과인지 종합인지 논술인지.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공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부는 기본, 이너웨어, 속옷을 입는 거다. 속옷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딱 될 때 아니면 1학년 2학기 될 때 겉옷을 무슨 옷을 입을 거냐. 정시 옷이냐 아니면 교과 옷이냐 아니면 학종 옷이냐 아니면 논술 옷이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예.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우리가 또 마련된 거고. 자, 세 번째 유형은 누굽니까? 학업 성적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근데 결과에 민감하고 멘탈이 약해요. 무슨 얘기예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치열한 경쟁이 두려운 애들.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써 있어요. 내가 여기 써 있어요. 얘네들 특히 상위권에 많아요. 기복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부모님하고 선생님의 케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기숙형 학교 가면 안 돼요. 기숙형 학교 가서 교우 관계가 안 좋거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거기서 멘탈이 무너집니다. 얘는 저녁마다 집에 와서 220V로 재충전을 해야 돼요. 엄마의 뜨거운 온기로, 사랑으로. 되셨죠? 이런 애들은요, 국어 선생님한테, 우리 저기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엄마가 특별히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거 안 되지만 바카스 뭐 D 정도는 괜찮아, 한 병 정도는 그게 괜찮지 않나요? 바카스 F 안 좋아합니다. 선생님들 편의점 거 안 좋아해요. 바카스 D 좋아합니다. 피로회복이 나는 왠지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다가 포스트잇 써가지고요. 지금 뭐 평촌고등학교 아니면 저기 어디 뭡니까 평촌중학교 몇 학년 누군데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 이름 좀 거론해 주세요. 이런 엄마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자기 이름이 거론되면 막 자존감이 높아져. 더 잘하고 싶어져. 그걸 엄마가 캐치하셨으면 그런 방법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이구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체크는 이겁니다. 별로 없어요. 에티튜드, 자세가 중요하다. 어머니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우린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너무 비범했죠. 깨워 일어나고 컴퓨터는 공부 외에 할 용도가 많았고 엄마를 위해서 공부했고 자신에게 매우 관대했고 최첨단 디지털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스스로 일어나요. 컴퓨터는 공부의 수단이고 자신이 원해서 자신에게 엄격해야 되고 아날로그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 없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근데 평촌에 그 정동민 국어학원에도 투지폰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게 비공식 통계 나중에 나올걸요. 최신 스마트폰을 쓰는 아이와 투지폰을 쓰는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 있죠. 학원에 오면 전부 핸드폰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뇌는 전두엽이 있다. 운동과 지적 기능을 좌우하는 전두엽. 근데 전두엽을 실험해 봤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게임을 할 때는 뇌가 죽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뇌가 어머니 이거 혈류가 흐르는 건데 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책을 읽을 때 전두엽이 이게 생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요거 있어요. 요거. 여기 한번 메모하시거나 사진 찍거나. 뭐라고 써놨습니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강좌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 이름 권장희. 아주 오래전에 이분이 우리나라 그 SBS의 텔레비전에도 나오시고 그래요. 특강을 찍어 놓으셨어요. 교육대학 선생님들 대상으로 찍어. 이거를 갖다가 자녀랑 같이 집에서 보세요. 네? 컴퓨터로 보세요. 큰 화면으로. 이거 보고 나면 애가 엄마 스마트폰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아. 이런 생각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한다.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면 전두엽이 손상된 거예요. 벌써.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라고 말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왜 집중력이 약하냐, 왜 정리력이 약하냐, 왜 독서력이 약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이나 기억력이나 사고 능력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적 영향도 받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저 주황색으로 써져 있는 집중, 정리, 독서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멀티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전자파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독서력이 안 돼 있는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정동민 국어를 안 다녀서 그런 거예요. 다니면 되고 정리력이 안 돼 있는 거 이거 어머니 문제입니다. 아버님들이 항상 얘기하실 거예요. 자기 물건 정리 정도는 해라. 자기 방 정리해라. 근데 그거 안 하는 애들은 나중에 어때요? 공부하면서 아는 문제도 실수합니다. 덜렁대다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양이에요. 수양. 이걸로 비유할까요? 사관학교 갑니다. 생도생들이 쓸데없이 간물 잡습니다. 속옷도 개놓습니다. 왜 그걸 합니까? 인격적인 수양, 마음의 수양.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력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스스로 일어나고 전자파를 차단하고 주간계획을 수립하면 얘는 중학교 때부터 이 습관이 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아까 우리 애들이 그 안양예고 애들 내가 보니까 얘네들 세 가지 다 하고 있을 거야. 응? 이렇게 합시다. 절대시간. 하루에 24시간을 쓰는데 잠자는 시간이 7시간이고 충전하는 시간이 5시간이면 배우는 시간이 6시간 정도 되고 습이 뭐예요? 습이
기두자 그 100백자죠. 그러니까 요 습하는 시간이 숙제를 포함하여 습하는 시간이 6시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애들이 이렇게 시간을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충전하는 시간이. 네? 어머니 습 회의 문자입니다.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걸 합쳤더니 다른 뜻이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습은 요거 기두자 날개 우자입니다. 여기 지금 원래 여기 뒤로 가보면 어머니들이 볼 때 여기는 흰 백자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럼 날개가 하얗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죠. 날개를 100번 날개짓을 했다. 이게 습입니다. 날개짓을 100번 했다. 이 반복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반복 행위. 그러니까 공부할 때 습에 올리는 자기주도 학습인데 적어도 일주일에 6시간 정도를 하면 42시간이고요. 5시간 하면 35시간이에요. 초등학생 정도 되면 28시간만 해도 땡큐. 근데 평촌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상담해 봤거든요. 평균 학습 시간이 일주일에 숙제 포함해서 24시간이 안 됩니다. 근데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래요? 서영고, 서성한, 중앙대, 경희대 이래요. 전부 범죄자들. 절대 시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나? 안 돼. 오늘 중학교 지금 3학년, 2학년, 1학년, 초등학교 오셨죠? 이걸 잡아주셔야 돼요. 주간 계획표를 짜라. 일주일에 내가 공부하는 시간에 배분을 해라.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학습의 원칙은 준비 과정이 예습인데 눈으로 읽는 거예요.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듣고 보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력이 필요한데 복습이다. 복습. 망각하기 전에 기억력을 극대화해야 된다. 2세기 전에 200년이 넘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심리철학자 메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잊어버리게 되는 망각 곡선의 원리가 있다.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가 아니다.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나의 뇌에게 계속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예습할 시간이 없으면 수업을 잘 들어요. 쉬는 시간에 하이라이트 해놔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합니까? 그날 잠들기 전에 오늘 학교에서 과목별로 중요했다고 했던 내용,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써보는 거예요. 자기 노트에다가. 근데 쓰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온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집중하지 않고 했거나 진짜 머리가 안 좋거나. 이 습관을 길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를 노동으로 하지 말고 자기 것으로 만든, 아까 우리 안양이고 학생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숙제로만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가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듣기로. 자, 마지막 시험 공부의 6단계. 교과서 3회 정도, 요약하기, 머리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보기, 암기하기, 암기인데 여기 오감을 다 쓰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를 2번 이상 풀기,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6단계를 스스로 습관 잡혀서 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여기에 전문가, 적어도 국어 전문가들은 학원에 오면 이걸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이 위험한 발언인데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원 안 다니고 저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죠. 맞나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머니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0.5%도 없습니다. 공부가 재밌었다. 나는 공부 말고 할 게 없었다. 공부가 인생의 낙이었다. 약간 이상한 애들이에요. 스스로 못합니다. 안 됩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막 훈련시켜가지고 애가 혼자 하게끔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어디다가 가야 되느냐.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나는 국어 여기 정동민 국어학원에 뭐 지분이 있거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믿음만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화면은 이겁니다. 저는 이제 비전과 멘토의 한기성 소장이니까 저희가 밴드를 하거든요. 나 입시 뉴스라든지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걸 밴드에다 올리니까요. 오늘 설명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 또 업데이트가 되면 또 저희가 올립니다.
저기 전화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받아요. 문자 하셔가지고 그냥 정동민 국어학원에서 설명회 들었는데 밴드 초청해 주세요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공유하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수렴하시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적정 시기는 언제냐? 중학교 3학년 가을, 고등학교 1학년 5월달, 이럴 때 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내가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겠다. 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두터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집단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세미나도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잊어버리지 말으셔야 될 거는, 엄마가 막 오늘 가서 많은 내용을 전달해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부모 하기로 했어요? 학부모 하기로 했어요? 부모 하기로 했습니다. 끊임없는 칭찬과 격려, 이게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시면 수강 신청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줄로 이렇게 쓰시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저희 학원 직원들이나 강사들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